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전체 1300가구 중 거의 500가구가 빼돌려졌고 사전 분양자 가운데 사회 유력 인사가 상당수 포함되었던 부패 스캔들, 4반세기 전에 있던 분당 파크뷰 불법 특혜 분양 사건입니다. 이 옛날 옛적의 부패 사건을 중심으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줄다리기를 하는 중입니다. 땅에 대한 비뚤어진 욕심을 다루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25년 2월 이상평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건조유튜와 제가 손희상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요. 네, 듣고 있습니다. 마치 원피스 같아요. 뭐가요? 되게 레전더리하게 시작했는데 영원히 끝나지 않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 기분. 네. 네, 최근 갈수록 새로운 이상한 전개로 논란이 더해져가는. 그렇죠. 점점 네. 더 악당이 점점 세져요. 네. 전투력인 플레이에 시달리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안 그만둘 때부터. 주인공도 막 세지는데 그거보다 적들이 더 세져요. 계속 세져요. 네. 도움 말씀. 30대들만 해도 쌍팔년도에는 이라는 표현을 쓸 때 1988년을 얘기하는 줄 압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는 단기 4288년 1955년을 뜻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구나. 언론의 기록을 보면 60년대 초중반쯤부터 쌍팔년도적이라는 표현이 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88년이 되기 전에도 그 표현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건 1888년이 아니었던 거군요. 네.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1988년은 계급이 만들어지던 시기였고 그 계급은 아파트가 정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 들어갈 집은 정해져 있었다. 라는 얘기를 했고 손희상 선생이 우리가 하던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광고를 하겠습니다. 취재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취재를 하러 간답니다. 네. 몇 년 전에 구미시의 공장에 화재 사건이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화재를 입은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라는 회사가 네. 화재 보상금을 받고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맞습니다.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해고를 당하게 됐는데. TBC 2025년 1월 8일 지난 2022년 10월 불이 났던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구미 공장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니 작은 천막이 자리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다 공장에 불이 난 이후 직장을 잃은 해고 노동자 2명의 임시 거처입니다. 이들의 농성이 시작된 건 지난해 1월 8일. 여태껏 내려오지 못할 거라 예상치 못했고 동료들이 1년째 도르래로 물과 음식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연간 200억 원의 흑자를 낸 데다 화재 보험금도 받았지만 불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측은 법인을 청산했습니다. 노동자 200여 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특히 해고자 가운데 7명은 한국 니토옵티컬 평택공장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자가 물건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회사가 노동자한테 이런 식으로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 대한 사과를 좀 받고 싶거든요. 여전히 옥상에서 내려오지 못한 해고 노동자들. 이들의 새해 소망은 평범한 삶을 되찾는 겁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고공 농성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그 사측에는 그렇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략적인 전술은 아닌데, 우리 그 한국의 노동 운동사를 들여다보면 고공 농성을 해온 역사가 꽤 있죠. 네. 장기 농성을 했던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뭘 할까? 위에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나? 응가는 어디서 싸나? 좁고 울렁거리고 생활 인프라가 없고 와이파이는 터지나? 그렇죠. 이런 게 LTE는 되나? 혹시 이런 것이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들고 가서 거기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공농성 Q&A군요. 네. 네. 구미에 가서 현재도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을 귀찮게 굴고 올 겁니다. 손이상이. 네. 질문을 많이 보내주시면 당첨될 확률이 높겠죠. 당첨도 해야 돼요? 뭐 주지 않아요? 진짜. 진짜 알았어. 모든 것을 주지 않을까? 여기서 정하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랑을 주지 않을까요? 뭡니까?
저희 회사 돈으로 합니다. 선생님. 배품. 네, 저희 회사 돈으로 취재를 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을 좀 해주십사. 네. 네, 질문은 인스타로도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광고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광고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건강한데 맛있는 조정치 농부의 더 착한 농장, 내 몸의 응원과 격려, 로아스의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엔 트리토팜, 다시 만난 민중가요 새노래 프로젝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상평론이 끝나면 바로 거기에 붙어서 새노래 프로젝트 콘서트, 이번 주에는 바느질 커플 선과영 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꼭 산책을 하세요. 늦게 자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턴 스마트폰을 내려두세요. 그래도 부족하면 로하스웰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엔 트립토판. 음악 프로듀서 단편선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박근홍의 바꿔야 해입니다. 언젠가 올 좋은 날을 위해 바위처럼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한 음악. 민중가요의 새로운 발견, 새노래 프로젝트 2025년 2월 24일에 발매합니다. 텀블벅에서 지금 새노래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세요. 새노래 프로젝트 앨범, 특별 제작한 머그컵과 의상을 선물로 보내드려요. 이 프로젝트는 민주노총과 함께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 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제조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난 든든해. 한 끼 식사를 대신한다 해도 충분하지. 구워진 그대로 말려낸 최고의 맛. 난 조정치가 만들었어. 간식으로 한 끼 식사로.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조정치 착한 농장의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품목이 인기가 좋아서 어떤 걸 사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은은한 코코넛 향이 퍼지는 팝콘이 있고요. 제 최애고요. 절정으로 무르익은 고구마를 그대로 구워낸 군고구마 말랭이. 이거 지금 드셔야 됩니다. 네, 윤기가 좌르르. 네. 마르켄 버터, 동물성 생크림, 호박고구마 무스로 만들어진 크림빵이 있습니다. 무려 호박고구마예요. 네. 설날 때 기획한 패키지 상품이 생각보다 뜨거운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감사하며 가격 할인이 적용된 봄맞이 조정치 패키지를 또 선보이신다고 합니다. 들어오세요. 팝콘, 군고구마 말랭이, 크림빵 모두 훌륭한 옵션이니 저희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고민이 되신다면은 3개를 다 맛보실 수 있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좋습니다. 뭘 사 먹을지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해 놨습니다. 오시면 싸게 드려요. 네, 지금 사셔야 돼요. 호박 고구마 무스도 군고구마도 지금이 철입니다. 액세스몰에서 더 착한 농장 확인하시고요. 조정치 농부님은 음악은 안 해요. 네. 성함부터가 굉장히 그 농부로서 신뢰감이 가는 이름이네요. 네. 조정치 뮤지션은 그 강원도 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예, 이분은 강원도 분입니다. 네. 네. 이달의 이상평론.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탄핵 찬성 집회를 가려고 했다가 그냥 집회. 네. 그쵸. 뭐 그냥 집회죠. 거기 소공동이었었는데 장소가 잘못 알아서 광화문으로 갔다가 반대 집회 쪽으로 갔었어요. 그 당황하더니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진짜요? 왜? 이거 전화하면 아실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갔다가 이제 다시 찾아가지고 네.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한 바를 찾아갔지요. 그러니까 같은 날에 그 두 곳을 가니까 양쪽의 분위기가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태극기 집회도 보고 그냥 집회도 보고 왔습니다. 그 음악을 틀어놓은 그 음악의 취향이라든가 사람들의 옷차림이라든가 미감 차이 어마어마하죠. 그런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냥 집회 쪽에 계신 분들이 다들 이제 건조 에디터처럼 옷을 입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처럼 입고 있다는 건 저렇게 입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있더라고. 부동산 범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강하게 처벌하거나 혹은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별로 없습니다. 네. 제도를 유지해온 정권이 그 언저리에 2-3개 정도 있었는데 그 정권들이 규제를 하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도 엿보이는 겁니다. 네, 일부러 놔뒀을 거죠. 주택법이라는 법이 있긴 합니다. 분양 순서를 어기면 불법이지만 별로 그렇게 큰 죄가 아니거든요. 주식은 누가 주가 조작을 한다든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 거래를 하거나 하면 잡아서 처벌하지 않습니까? 이번 정권부터 문화가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처벌합니다. 네.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 주가 조작범이 뭐 권력자거나 해서 안 지켜질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장치가 있긴 있지 않습니까? 장치가 없으면 주식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가 조작이라는 말은 있어도 지가 조작이라는 말은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생소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그게 늘 있는데. 네, 지가 조작이라는 말이 있긴 있는데요. 그거는 그 다른 뜻이에요. 세금을 덜 내려고 공시지가 후려치는 거. 그거는 사실 이 주택을 취득할 때 얻은 특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조작이라고 할 수도 없는. 네. 조작이긴 한데요. 물론 조작이지만요. 네. 근데 부동산도 주식처럼 세력이 들어가서 가치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인다든가 누구 지시로 갑자기 고속도로 노선을 바꾼다든가 학교를 옮기거나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주가 조작이랑 원리가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데 주식처럼 오르면 팔고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쥐고 있으면서 계속 올립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현재까지 역사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주식은 막 올려놓은 다음에 사실 그 가치가 부풀려졌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망쳐요. 그렇죠. 도망치죠. 부동산은 막 올리고 나서 그냥 그거예요. 깃발 꽂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정치권과 관청이 다 같이 움직여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국가가 도와주면 이 부풀어진 부동산 가격이 안 꺼질 수 있습니다. 네. 주식은 국가가 도와줘도 떨어질 땐 떨어져요. 왜냐하면 해외를 상대로 일하는 기업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건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적인 개발 사업이 움직이는 거고요. 굉장히 부패한 거죠. 네, 민주적이지도 않고. 네. 주가 조작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공적 조직이 다 썩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잖아. 네. 내부 정보를 선생의 가지고 요는 그거예요. 큰 단지에 비싼 주택이 갑자기 이렇게 다주택자에게 분양이 되려면 온 국가의 힘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부 정보를 가지고 미리 알고서 사고 혹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하는 사람을 매수해서 심지어 대통령까지 매수해서 일을 벌여요. 노태우. 가장 싸게 부동산 권리를 사서 최대한 비싸게 아파트를 만들어 팝니다. 날로 부를 먹습니다. 그 피해를 누가 보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봅니다. 이제 막 결혼해서 집이 필요한 사람들,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살려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택을 보급하고 막 지어놨는데 중간에 누가 가로챘잖아요. 강탈했잖아요. 그럼 그걸 여러분이 비싸게 사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새 들어가서 살거나 전세가가 오르면 쫓겨나거나 그런 건데 부동산 비리를, 특히 주택 비리를 우리 사회는 그냥 저 있는 놈들이 그냥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네. 이런 정도로 보는 것 같죠? 네, 그 부동산 평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다른 재산에 대한 권리랑 다르게 다른 집단을 배제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광탈함으로써 얻어지는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8, 90년대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었어요. 졸부나 복부인 같은 단어들을 많이 썼었어요. 맞아요. 복부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그 앞에 지역명이 붙잖아요. 복부인 앞에 붙는. 네. 그 강남 개발 시대를 이야기하는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을 그 깡패로 설정하거든요. 이제 이러한 정보를 우연히 알게 된 동네 건달들이 압구정 같은 곳에 잠실 같은 곳에 땅을 사고 집을 사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그 종잣돈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보러 다니면서 계속해서 벌 이유가 없는 돈을 더 많이 벌고 다니는 사람을 복부인이라고 불렀고 그 두 단어의 어감은
실제로 지금까지 손희상 선생이 설명해준 실제 사회 세상을 감추고 있어요. 실제로는 고위 관료가 가져갔고 네. 언론인이 가져갔고 그런데 예. 근데 그 중에 저 끝에 어디 한 사람 동네 조폭이 있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우연히 집어간 거야라고 해서 혐오의 방향을 돌립니다. 우리 어릴 때 정말 많이 쓰던 말이었거든요. 마치 막 악에 바친 어떤 실제로 네, 가져간 사람이 사람들 가져간 대다수는 네. AKA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처벌받지 않으니 계속 하고자 한다. 이 DNA가 무서워요. 벌을 안 받으면 새로운 관료가 들어와도 똑같은 걸 하고 싶어 합니다. 네. 사회가 합의한 거예요. 이 반칙 해도 돼. 그게 관행이란 단어를 쓰게 되죠. 그게 최초의 정권 교체가 있던 국민의 정부에서도 이어집니다. 네. 시간이 지나서 2000년대 초 국민의 정부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후반기. 당시 언론들이 제2의 수서지구 사건이라고 불렀던 개발비리 사건들이 하나둘씩 뽀록나고 있었습니다. 네, 최초로 언론들 간의 공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보수 언론들이 이 문제를 퍼나르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공격했던 것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네. 압구정은 이름이 이명백이 아닌 사람이 너무 흘리고 다녀서 언론이 이미 캐치를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수서는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을 털다가 나왔어요. 그럼 이번엔 어딘가요? 분당은 국정원을 통해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국정원의 국내 파트 담당자였던 김땡성 씨의 폭로로 밝혀졌습니다. 김땡성 2차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뭐가 그렇게 네. 국정원에 계신 분이니까 네, 계셨던 분이니까 2차장 그렇죠. 네. 네. 여러분은 김땡성으로 검색해도 찾을 수 있어요. 네. 한결같은 컨셉이군요. DJ의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 파견 근무를 나왔다가 이제 인연을 맺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회고한 걸 보면 DJ를 굉장히 존경했더라고요. IMF 때 빨리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지켜봤고 그렇죠. 또 DJ가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IMF 때 나라가 다 같이 힘드니까 그때 막 추운 날인데도 막 난방비 줄이려고 막 난로 같은 거 다 끄고서 일했다 막 그런 회고를 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마음이 잘 통한 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땡성 2차장이 국가보안법은 없애면 안 됩니다! 라든가 국가보안법을 고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계속했는데 그래도 승진을 시켜주었습니다. 네. 당시만 해도 국정원은 도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일이었어요. 국내 도청도 다 하고 다니고요. 네, 불법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땡성 차장은 국정원장을 건너뛰고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정원장보다 더 세다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세라는 단어도 그렇게 쓰기도 했고요. 그건 무슨 직보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시킨 일을 했다는 뜻이죠. 따로 시킨 일을. 네. 이것도 나중에 이 사람이 회고에서 밝힌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 아들 셋이 딴 길로 새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라고 시켰답니다. 대통령 일가를 도청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같은 데서 하는 일을 민정수석실이 도청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일가 주변들을 관리는 관리하는 거. 네. 그런 일을 하는 파트가 따로 없었으므로 네. 그것을 국정원 국내 파트가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DJ의 아이디어인 거죠. 네. 그것을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시대가 지금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 불법 도청을 지금의 관점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도 도청 정보를 나쁘게 쓰지 않았을 뿐이지 도청을 시키고 보고받았던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수십 년 동안 군부 정권에 익숙해져 있는 관료들로 가득한 정부를 넘겨받은 민주정부의 대통령이 네, 그렇죠. 과도기였다고 바꿀 수 해야죠. 있는 것은 대단히 많지 않습니다. 5년 동안. 정보기관의 간부가 대통령 아들 셋을 관리했다는 건 그 아들 셋에게 접근하거나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까지도 어디서 뭐 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까지 보고의 대상이었겠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권 실세들이나 뭐 큰 사업가들이거나 그랬겠죠. 그렇죠.
전두환의 일가가 네. 전두환의 비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굴리고 있는가는 지금도 상당 부분이 미스테리란 말입니다. 다만 알고 있는 건 일가에게 어마어마한 정치 비자금이 넘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네. 예, 문화 DNA상 전두환이 일가를 가지고 저렇게 해먹었대. 네. 노태우가 일가를 저렇게 해먹었고 그걸로 선경한테 무선통신 사업권을 줬대. 이런 게 흔한 일상이면 그 다음번에 대통령이 된 사람도 그럴 거라고 예측하는 게 타당하죠. 주변에 잘 나가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접근하죠. 아마도 DJ의 삼남에게 어마어마한 유혹이 있었겠죠. 네. 가까이 가서 뭔가를 해먹으려고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중에 덜어는 국정원에게 뒷조사를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땡성 차장이 여당 정치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여당, 네. 박지원 의원이 중간에서 말리고 그랬답니다. 비서실장. 네. 하여간 국내 정재계 정보를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당시에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김땡성 차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 후반기에 몇 건의 금융범죄와 연결된 게이트 사건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금융업자 몇 명이 정치권의 뒷돈을 대서 용이하게 부당 대출을 받은 사건들이 있었죠. 금융감독원이 포착해서 들켰습니다. 이른바 진승현 게이트라고요. 네. 그런데 검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진승현 게이트 사건에서 중간에 전직 국정원 경제과장이었던 사람이 브로커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니까 김땡성 차장에게까지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국정원이 도청을 하고 있었다는 것까지도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땡성 차장이 파직되고 감옥에 갔습니다. 시킨 일 일부를 수행한 것이 걸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본인이 감옥에 가게 되면서 뭐 죄를 짓긴 했지만 뭔가 억울했던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하긴 했지만 근데 이걸 나는 그래도 정권을 보유하기 위해서 혹은 시킨 일이라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전에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받아먹은 걸 생각하면은 그러니까요.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받은 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나마 그것도 자기가 착복하지 않고 국정원 일에 썼다고 하더라고. 이건 법정에서 확인된 사실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는 그 게이트 사건의 몸통이 아니었는데 몸통이 아닌데 그냥 잘린 꼬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 잘려나갑니다. 그러면 삐지죠. 삐지죠. 이런 사람이 삐지면은 자기만 알고 있던 것을 갑자기 불어버리기도 합니다. 아, 네. 저 최근에 목격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최근에도 자기가 누구랑 통화했다든지 네. 뭐 그런 내용을 하나둘씩 불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먹태가 아닌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땡땡 차장한테 되게 잘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또 뭔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김땡성 차장은 분당에 지은 아파트가 고위공직자와 판검사들에게 특혜 분양이 됐다. 이야. 자기가 그걸 알고서 미리 알고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분양을 해지하라고 권유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일부는 DJ가 이렇게 시킨 거죠? 그 시켰다기보다도 그 해지하라고 권유한 건 말입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디테일은 VIP한테까지 보통 안 올라간다고 해도 어떤 일의 코드를 암행어사한테 지시해주긴 하거든요. 네. 그 정도를 실행했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네. 지금 와서 해석해보면요. 네. 이게 재판부에 냈던 탄원 같은 거였어요. 자기가 부패한 사람이 아니고 명예로운 사람이다라고 어필을 하려고 낸 탄원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보다 쟤네가 더 나빠. 그리고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 라는 퍼포먼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였겠네요. 그 해당 아파트는 분당에 있는 파크뷰라는 아파트인데요. 네. 형식상으로는 수십 대 1의 경쟁률 속에 공개 추첨을 해서 분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당첨자는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상당수. 실제로는 누가 받을지 다 정해져 있었다는 거고요. 그 누가 받을지 정해져 있던 사람들이 DJ 정부 여권에 가까이 있었던 고위공직자와 판검사였던 것입니다. 네. 이 사건의 처리가 이제 참여정부 때로 넘어갑니다. 이게 그 DJ 정부의 마지막 전해쯤에 터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수사와 그런 것이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2년에부터 그 바통을 완전히 물려받게 되죠. 네. 되게 복잡한 상황이 됐죠. 참여정부로서는 전임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같은 당이니까 일단 물려받았는데 국민의 정부가 그 전인 문민정부라든가 노태우 정부라든가 뭐 물론 그 50대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고 그 전보다는 훨씬 규모가 작더라도 여권 핵심과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들과 연결된 비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런 DNA가 있으니까요. 네. 깨끗한 나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과정이었다고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비리가 있었어요. 야당인 한나라당이 그것을 매우 물어뜯으면서 공격하는 그 와중에서 그렇죠. DJ 정부 때의 사람들은 그래도 신생 출범한 참여정부에 기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정권이 재창출됐으니까. 네. 그래도 우리 편이니까 조금은 막아주겠지. 감싸주겠지. 굉장한 딜레마네요. 그 네. 참여정부 입장에서. 라는 기대를 했을 텐데 네. 이때 꼴통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꼴통이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정상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 네.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자꾸 꼴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럼 꼴통 파지티브가 네. 되는 거군요. 일단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를 막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DJ계랑 틀어져서 나중에 자기가 정치적인 위기에 강한 위기에 몰리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 노무현은 DJ의 계파에게 이미 대선 시기에 한번 버림을 받은 다음에 당선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그 입장에서 냉정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들은 했습니다. 네. 분당 파크뷰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해보니까 사전 분양, 특혜 분양을 받았다는 그 사람들의 규모가 김땡성 차장이 처음에 그 법정에다 냈던 탄원서 내용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화되는 과정의 일부로서 이제는 25년이 지나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압구정 현대나 수서택지개발 때는 이 정도까지 수사가 안 갔는데. 네, 그 정도까지 수사가 안 갔기도 했고 네. 규모도 훨씬 더 컸었고 네. 그때는 아예 대통령이 그런 걸 밀어줬죠. 근데 이제는 작아졌는데. 조금 작아지고. 네. 심지어 우리 편인데.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가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계약하지 말고 해지하세요라는 것을 국정원 차장이 전달하기도 하고. 예전보다 그림이 낫죠. 네, 그렇긴 합니다. 수사도 하게 둡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런 분양 사건이 생겨요. 큰 분양 사건이. 또 다른 꼴통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성남 분당 지역에서 그냥 그 로컬 시민운동 같은 걸 하던 사람인데요. 동네 아저씨예요. 성남 시민 모임의 이재명 변호사라는 양반이 모임 이름도 이게 뭡니까? 성남 시민 모임. 그치. 그냥 없는 성시모. 가짜 같잖아요. 성시모. 네. 이 사람은 특혜 분양을 단지 도덕적 해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택지지구가 아니었던 땅을 왜 개발업자가 택지지구가 아닐 때부터 100억 넘게 쏟아가면서 사들였느냐. 그랬습니다. 거기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그 땅을 사들이고 있을 때 왜 SK 회장이 다짜고짜 보증을 서줬느냐. 그러니까 SK의 아래 회사도 아니고 주식회사 SK의 최태원 회장이 직접 움직여서 아직 제도가 안 바뀌어서 아파트로 만들 수 없는 땅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증을 서줍니다. 네. 그럼 그 회장을 누가 움직였느냐. 그렇죠. 그리고 개발업자가 사들인 땅은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 땅을 개발업자가 다 사들이자마자 복합 상가 아파트로 용도 변경이 되었느냐. 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느냐면요.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2024년에도 어마어마하게 회자된 사건인데 놀라운 건 이 사건의 원래 이야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사건의 서브의 서브 미션 하나만 계속 얘기합니다. 실제 본진으로 가면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붙여 설명할 수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이 택지지구가 아니었던 땅은 개발업자가 100억을 쓰면서 100억을 넘게 쓰면서 사들이기 전에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이걸 사들이기 전에 그 전에 몇 군데의 큰 곳에서 살려고 했다 포기합니다. 왜 여기 포기했나요? 뭐야? 아무것도 없었어요. 개발 안 된다며. 네. 실제로 개발이 안 된다는 정보도 나옵니다. 그게 역정보였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군과 관련된 곳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될 것 같다라고 사겠다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낙찰받은 사람이 바뀝니다. 네. 예. 첩보물을 한번 찍습니다. 네. 이 소규모 업체가 사는 쪽으로 바뀝니다. 네. 군인 공제회였나? 하는 곳에서 원래 사려고 했다가. 예. 원래 여길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용도도 변경하고 지을 수 없는 곳에 짓기로 하고 심지어 대기업 회장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그리고 사려던 더 큰 곳이 있었는데 거길 제끼고 이기고 하는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맞이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잘 돌아가서 그 업자가 땅을 사들일 수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파크뷰라는 아파트를 세울 수 있게끔 하는 그 사업을 잘 되게끔 해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특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일 텐데 그 특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되게 희한하게도 아주 우연히도 똑같은 골프 연습장을 다녀요. 이미 같은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닌데 다 거기서 만나고 주말마다 자기들끼리 다 알고 지내. 미숫가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을 텐데. 이재명 변호사는 핵심이 그 특혜 분양만이 아니라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생긴 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 특혜 분양은 부패의 결과고 부패의 시작은 부지 용도 변경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몇몇 부패한 공직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와 경기도청과 어쩌면 청와대 정부까지도 연결되어 있었을지도 모른 부동산 투기 세력과 결탁한 한 묶음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관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때 되게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2년 지방선거를 3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이 변호사가 민주당 김병량 성남시장의 육성 테이프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낙선을 시켰습니다. 김병량 성남시장은 관선시장 출신으로 DJ와 고향이 가까운 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지자체장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됐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민주당은 보면은 약간 그 출신지가 약간 다를 뿐이지 뭐랄까 그냥 그 지역 토호 유지 같은 사람들이 꽤나 섞여 있었던 정당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신 제가 뭐 선거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부자 없이 토건족 없이 지역 토 없이 선거를 승리할 수 있나? 지역에서의 아닙니까? 선거가 바탕이 되지 않았는데 전국 단위의 대통령 선거에 승리할 수 있나? DJ는 호남을 다 끌어모으고도 자원이 없어서 충청권에 손을 내밀고 군사정권의 후신인 김종필과도 손을 잡는 선택을 해야 했다. 그래도 겨우겨우 이겼다. 그런데 그 겨우겨우 이겼으면 영혼까지 끌어모았을 텐데 그 끌어모은 영혼들 중에는 당연히 호남 지역에 토호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토호의 후예들은 내가 호남 출신이었기 때문에 압구정과 수서를 해먹고 싶어도 못 해먹었던 그 응어리를 푼 거죠. 그런 일이었습니다. 3주 앞두고 공개한 녹음 테이프 때문에 여론조사상에 불리했었던 이대엽 한나라당 시장이 결국은 당선이 됐고요. 이대엽 시장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출신으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적 예산을 횡령하고 뇌물을 엄청 쳐받고 호화청사를 지으면서 성남시를 빚더미에 올려놓았던 장본인입니다. 쟤만 아니면 돼. 쟤였군요. 그 호화청사 유행의 발단이 된 인물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라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성남시 시장 황정민 그 모델이죠. 모델이기도 한 사람이죠. 결국은 감옥에 갔다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당시에 이 변호사 꼴통이라고 욕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양당 모두에게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끼쳤습니다. 선거는 그래도 차악을 뽑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변호사를 정말 욕했던 게 그 김병량 시장을 낙선시켜놓고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 당선돼가지고 엄청나게 해먹은 거야 진짜. 성남시를 모라토리움에 밀어넣는 더빌런을 뽑히게 만들었으니 네가 공개만 안 해도 이제 이 성남 시민 모임의 동네 변호사는 정의로운 일을 했고 큰 손해를 끼쳤다라고 말하는 정치 고관여층이 많았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한 2000년대쯤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뉴스를 볼 때 네이트닷컴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왜냐면 싸이하니까. 그렇죠. 싸이월드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다 그 네이트닷컴에 이제 이대엽 시장 비리 의혹이 그 뉴스에 하나씩 터져 나올 때마다 거기 댓글에 보면은 이재명이랑 시민단체를 욕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너만 아니었어도. 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폭로한 육성 테이프. 내용은 파크뷰 건설시행사 회장이 김병량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라고 하는 김병량 시장이 직접 말하는 본인의 그 이제 목소리로. 그리고 그 건설사 직원들이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기로 했다. 그렇죠. 사실상 파크뷰 캠프인 거예요. 시행사 회장을 따라서 골프장에 갔더니 검사들이 거기 다 있더라. 그래서 검사들이랑 그 얘기 했다.
검사가 이 사건, 그 이제 파크뷰 분양, 특혜 분양 사건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그걸 물고 늘어지는 시민단체, 그 성남 시민 모임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조언을 해줬다. 등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 전에 있었던 레시피를 난 다 전수받았다라는. 시행사가, 그러니까 그 건설사가 선거운동에 직원을 보내서 도와줬다. 이거 뇌물이죠. 네. 그러니까 멀쩡하게 보통 선거법으로 심판 받으면은 10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입니다. 네. 파크뷰 사건은 어떻게 덮을지 검사를 끼고 의논했다. 검사가 그 비리를 알고 덮은 거죠. 형이 중하죠. 상당히 그 비리를 알고 덮은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굉장히 강하게 결합되어 있었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사건은 당시에는 동네 변호사가 민주당을 공격한 건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는 동네 변호사가 검찰 조직 전체를 때린 거였어요. 네. 이 사건에 검찰이 껴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 변호사가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관련자들 중에 거의 제일 빨리 잡혀 들어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특혜 분양을 안 받은 사람이 잡혀 들어가는데 특혜 분양을 받은 사람은 뭐 조사도 안 받아. 그걸 반대하던 동네 변호사가 먼저 잡혀 들어갑니다. 꿀팁, 검찰을 건드린다. 네. 공무원 자격 사칭죄라는 죄목이었습니다. 네. 검사 사칭죄였죠. 김병량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걸어서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데 그 통화 녹음은 이 변호사가 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그 통화 녹음은 KBS 추적 60분에 최땡호 PD가 걸어서 녹음한 거였습니다. 검사 사칭은 최땡호 PD가 하였습니다. 네. 그 최땡호 PD가 김병량 시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 본청 검사인데 지금 거기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어서 김병량 시장이 아이고 검사님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아이고. 라고 하면서 술술 불게 만든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녹음의 내용이 원래 생각했던 거, 원래 좀 유도해서 얻어내려고 했던 게 어느 정도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빡셌을 거야. 되게 생각보다 이거 어마어마한 게 나와버린 거예요. 좋긴 한데 이렇게까지는 좀 그렇지 않나? 이거죠. 너무 크잖아. 온 나라를 다 뒤집고 그리고 민주당 정권, 그러니까 새로 들어선 지 6, 7년밖에 안 된 민주당 정권 수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정권에 부역해왔던 검찰 조직 전체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었다. 네. 그냥 어느 성남 분당이라고 하는 한 동네 로컬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최땡호 PD는 그 녹음을 추적 60분 방송에 쓰지 않고 물론 이제 이 녹음 파일을 이재명 변호사가 공개하기 전에 녹음 테이프를 공개하기 전에 분당 파크뷰 비리를 파헤친 추적 60분 방송이 나가긴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이 녹음 테이프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녹음한 것을 이재명 변호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가 이걸 기자회견을 열어서 폭로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진술이 엇갈리는데 최땡호 PD는 이재명 변호사가 시켜서 그랬다라고 했고 이재명 변호사는 최땡호 PD가 그냥 그 사건 담당 검사 이름을 알려달래서 알려주었을 뿐이지 그 사람이 검사를 사칭할 줄은 몰랐어요. 검사를 사칭하라고 하거나 어떤 질문을 하라거나 그렇게 자기가 시켰던 건 아니다. 둘 중에 한 명만 사실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네. 근데 진술이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만 확실한 건 실제로 검사를 사칭한 게 이재명 변호사가 아닌 건 확실하죠. 네, 어쨌든 전화는 최땡호 PD가 한 거죠.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니, 앞에도 모르실 거야, 앞에 얘기는. 근데 보통 언론에서 보도될 때는 그 사칭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 요렇게만 딱 줄여서 나오잖아요. 네. 검사 사칭, 그리고 뭐, 그냥 정치권에서 그 반대당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재명 현재 의원을 그 공격할 때 검사 사칭했던 사람 이렇게 말해버리기도 하죠.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되게 희한한 얘기인데요. 약간 민감한 얘기이기도 하고 이재명 변호사는 최땡호 PD가 검사를 사칭했다는 걸 몰랐을까요? 본인 주장처럼요? 그러니까 그걸 검사를 사칭해서 통화를 했던 시점에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네. 본인 얘기처럼. 근데 그 녹음 테이프를 받았을 시점에는 알지 않았을까? 그건 알 수 그렇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면은 그 녹음 테이프를 들어봤더니 이거는 그냥 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아니거든. 김병량 시장 갑자기 시장이 그 방송국 PD한테 그런 거를
네. 자기의 그 비리와 치부를 다 술술 그럼 털어놓는. 생각해야죠. KBS PD 이거 왜 나한테 줬지? 그리고 내가 줬는데 내가 만약에 미리 알고 있다면 KBS 추정 60분에 나갔을 건데 나 아직 안 나갔으니까 내가 이걸 처음 들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PD한테 불었다고? 이건 사실상 자수하는 건데 왜 이걸 KBS PD한테 불어? 뭔가 술술 썼구나. 그리고 정도를 생각할 만큼의 지능은 될 겁니다. 네, KBS가 그 방송을 내보내는데 거기에는 안 썼다. 되게 위험한 거다라는 것도 느꼈겠죠. 저 PD가 이거 위험하니까 자기 방송에 안 쓰고 나한테 던진 거구나. 이거 불법으로 녹음한 거구나. 이건 절대로 몰랐을 리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뭐 통화 내용을 뭐 얼마나 편집해서 보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PD 목소리는 알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런데 이 변호사의 캐릭터가 되게 특이합니다. 질서선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요새 이거 배우고 있습니다. 네, 질서선 캐릭터. 네. 그러면 이건 불법이다.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이건 알리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덮었을 겁니다. 묻었을 거예요. 중립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내용은 너무 센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한나라당을 당선시킬 수는 없으니까 선거 끝날 때까지는 쓰지 말자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진영 논리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상당수가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혼돈 악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가지고 오히려 내가 분양을 받자.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해서 나 한 2채 줘. 김병량 시장 전화 걸어가지고 야 내가 이거 지금 이런 녹음을 받았어. 니들만 먹냐? 나도 나눠줘. 그렇죠. 파티. 협박을 해서 같이 나눠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랬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이 세 가지의 선택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남는 건 혼돈선인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캐릭터예요. 네. 이 사건의 사건이라고 하기 그렇네요. 그 취재죠. 취재를 했던 최땡호 PD는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 사칭 전화를 했던.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는 이것을 공개한 이재명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최종심에서 벌금 150만 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네. 김병량 시장은 파크뷰 사건에 대해서는 뇌물죄와 선거운동 관련해서 각종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로 바로 나왔습니다.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이죠? 검사 사칭한 사람. 검사 사칭한 사람이 사칭해서 있고. 취재한 사람. 그리고 그거를 폭로한 사람이 있고. 공개해서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시킨 사람이 있고. 제가 지금 2002년 8월호의 신동아를 보고 있습니다. 분당 파크뷰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자세하게 정리한 편인 기사예요. 네. 2002년이면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 불구속 기소도 상당수 했을 때예요. 네. 그 뒤에 추가로 기소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기록을 보면 파크뷰 사건과 관련해서 2002년 8월까지 불구속 혹은 구속 기소된 사람이 특혜 분양 관련자가 6명, 비자금 조성 관련자가 3명, 추정 60분 보도 관련자가 2명. 이게 최땡호 PD와 이재명 변호사죠. 네. 그리고 건축허가 사전 승인 관련 4명입니다. 네. 이 중에서 실제로 해먹지 않은 사람은 추적 60분 보도 관련자 2명이 유일하고요. 네. 건축허가 사전 승인 관련해서도 뇌물이 오고 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 관련자는 더 큰 리스크죠. 자기는 잡혀 들어가거나 엄청나게 해먹거나 all or nothing이에요. 특혜 분양 관련자들은 6명이라뇨. 지금 아무리 봐도 최소 499채라고 하는데 그거 받아간 사람들이 이 2명보다 훨씬 못됐잖아요. 네. 이 2명은 둘 중에 1명 혹은 2명 모두가 통화를 할 때 한 번에 거짓말을 한 죄로 150만 원을 내게 됐는데 여기에 관련된 나머지 사람들은 영원히 부자가 됐어요. 집이. 네. 벌도 받지 않았고. 총 공사비 1조 원이 넘는 국가적 자원을 사용한 분당 파크뷰를 특혜 분양받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판검사, 대학 교수, 언론인 등등은 처벌은커녕 대부분이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정치인은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박주선 씨입니다. 네.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거쳐서 대한석유협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국민의당 일단 보이면 조심하라고 해야 하네. 네. 예정된 수순. 네. 분당 파크뷰에서 시작된 이 사건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나 누명 쓴 건데요?
라고 말했다가 상대당의 김영환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충북도지사로 계신 그분이 맞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지사고 네. 국민의당이고요. 네네. 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직하고 있던 내내 선거법 위반이라고 언론에 오르내린 이 사건은 재판에서 결국 무죄를 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위반이요. 무죄를 받았고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최근에는 윤석열 무죄, 내라는 계몽령 이런 거 열심히 말씀하고 다니고 계십니다. 네. 허위사실 공표. 네네. 네. 그 김영환 후보가 맞습니다. 자, 근데 그때 경기도지사 선거 때에 그 말 했던 거, 그 말을 해서 이제 무죄를 받게 된 이 재판에서 또 다른 사건이 또 파생됩니다. 네. 그 재판에서 쌍방울이 변호사비를 대신 냈다더라. 뇌물죄다. 근데 쌍방울이 조폭이라더라. 우리가 평생 본 그 기업인데. 네. 조폭한테 뇌물을 받았다더라. 라고 언론에 뻥뻥 나왔던 사건이 있었죠. 네. 그것도 처음부터 없던 일로 밝혀져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한동안 재판에 시달리다가요. 근데 다시 이걸로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죠. 다시 현대로 넘어옵니다. 네. 다시 이 사건이 위증교사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검사 사칭죄 그 누명을 자기가 누명 썼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걸 법원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 일도 최소 20년 전 일이죠,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원피스 같다고. 샹크스의 숨겨진 어쩌고 끝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캐릭터 우러먹기. 네. 파크뷰 사건 당시 성남시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오갔었다라는 증언을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증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검찰은 이재명 의원이 이때는 국회의원이 되어 있었죠. 네.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기소합니다. 증거물로 이재명 의원과 김진성 씨의 통화 녹취를 제출했는데 거기 그 통화 녹취에 따르면 이재명 의원은 기억을 잘 되살려 보시고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하시라라고 했습니다. 네. 거짓말을 하시라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간단하게 최근의 역사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가 이제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해도 됩니다라고 가결을 했습니다. 체포 동의안 가결 사안이 이거였던 것도 진짜 이제 잊혀진 것 같네요. 그리고 그는 그때 당대표였습니다. 네. 이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일단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당대표죠. 네. 이 재판에서 흥미로운 점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검사를 사칭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의 취재였다고는 해도 불법적인 취재였긴 하죠. 그 취재를 실제로 본인이 실행했던 최땡호 PD가 이재명 의원 위증교사 재판의 반대측 증인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이걸 20년 뒤에 재판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던 인물이 말을 뒤집으러 나왔어요. 자기가 실행한 사람이. 네. 내가 잘못했다. 근데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이재명 의원이 검사 사칭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 사칭한 장본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본인도 그걸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 녹음 테이프에 자기 목소리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반대 증언을 하고 나서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만 그렇게 하고 딱 2달이 지나고 나서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랬었죠. 띠용 하고 튀어나왔어요.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입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 시절에 이진숙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고요. 바로 그 다음 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땡호 PD를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에 뭐 방송을 엄청 잘 만들었나 봐요. 겁나 유능했나 봐요. 2달 만에. 네. 2달 동안 뭘 만들었을까? 스우파? 그거 KBS 거 아닌데. 오징어 게임 시즌2? 그러니까요. 이 2달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은 이재명 의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준 대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네. 그 후에는 네. 사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되게 큰 자리거든요. 네. 최땡호 PD는 선방심의위원도 맡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권의 미디어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언제부터 뭐 윤석열과 관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직을 도는 거예요. PD 출신으로서는. 네.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언론을 덮었던 이 혐의와 재판들이 지금도 덮고 있죠. 지금도 이재명 의원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하면 선거법 리스크가 위반범이야. 떠오르게 만들었던 이 사건들은 어디서 왔는가? 결국 보면 다 분당 파크뷰에서부터 이어져 온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반대하고 막아서려고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검찰을 건드리고. 그 사건에서 진짜로 나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는 겁니다. 일단 아파트 사업하려고 뇌물을 먹인 건설 개발업자가 있죠. 걔네가 땅을 다 산 다음에 갑자기 부지 용도 변경을 해준 성남시 공무원이 있죠. 그렇게 하게끔 결정한 사람이 있고요. 그 사업에 부당 대출과 보증을 연결해준 정치권과 재벌과 금융권, 그리고 그걸 알고도 눈 감아줬거나 혹은 심지어는 깊숙이 관여를 했던 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그 사이사이를 잘 돌아가게끔 기름칠을 해준 사람들이 있었고, 2002년 8월호 신동아 기사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기사에 따르면 우연히도 그 사람들이 다 같은 골프 연습장과 다 같은 룸사롱을 애용했다고 하더라고. 한패? 네.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연이 아니죠. 이미 결정된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이끈 소위 홍 회장님 이라는 사람이 검사들을 만나면, 관련자들을 만나면 그 골프 연습장 회원권을 막 뿌리고 다녔다고 하죠. 네. 거기서 보자. 단골에 추천 없이 드나들 수 없는 곳을. 네. 그 아파트에 다 같이 살게 된 사람들이 이제 같은 지역에서 공통 경험을 나누면서 살면서 하나의 집단이 되어 성장하겠죠. 만약에 살고 있다면 지금도 이웃일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서 그 앞에 이제 더 많은 상권을 만들게끔 개발을 유치하려고 다 같이 또 이제 집단의 의지를 동원하겠고요. 네. 압구정과 수서에 이어서 또 하나의 특수계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부동산을 매개로 한 특수계층. 부동산은 사실상 강탈함으로써 생긴 집단. 그중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네요.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걸 폭로한 사람이 오히려 죄를 받고 지금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재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혜 분양이라는 말보다 위증교사라는 말의 파괴력이 지금 더 크잖아요. 훨씬 크죠. 네. 단지 검찰을 건드렸다는 것만으로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녹음 테이프는 부동산 특수계층 전체를 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해운대 LCT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몫으로 분양하기로 했던 특별 공급분까지도 누군가에게 특혜 분양을 해줬습니다. 이상하게 이후에 부산시장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삽니다. 네. 매우 희한하게도 그 과정에서 건설 시행사는 개발사업 발표가 나기도 전에 되게 싸게 해운대 땅들을 매입을 했고요. 사업 발표가 난 다음에는 갑자기 부산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건설 부지 용도를 아파트 건설로 갑자기 바꿔주고 건축물의 고도 제한 같은 것까지 갑자기 다 풀어줍니다. 특혜 분양을 LCT에서 받거나 시행사로부터 대놓고 현금성 뇌물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 비서를 포함해서 친박계 정치인, 고위공직자, 전현직 검사, 현재 윤석열 씨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 석모 씨, 석땡현 씨 등등이 있습니다. 어째 좀 부티가 나요. 씨가. 그 석모 씨 말인데요. 네. 땡동현 씨. 예전에 그걸 뭐라고 전국 체육대회 같은 건데 그 학생들 전국체전이요? 네, 전국체전 때의 응원단장 출신입니다. 중학생 때. 네. 그래서 주변에는 지금도 잘 응원하고 다니시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네. 응원은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석땡현 씨의 응원을 받았어요. 네. 등등등이 있습니다만
역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부동산 강탈로 형성된 하나의 특수 계층이 되겠죠. 부산에서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더 열심히 살거나 사회에 기여가 되는 일을 해서 풍요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특혜를 받았어요. 네. 국가 유공자의 집을 가로챘습니다. 다소 독특한 점은 그때는 부산시장이 아니었지만 그 얘기예요. 지금은 부산시장이 된 분의 가족들도 LCT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가족들이라고 이제 복수형인 이유는 네. 여러 명이어서 그런 건데 부인과 딸이 나란히 로얄층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샀대요? 근데 자기는 특혜 분양을 받은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당첨된 사람한테 웃돈을 주고 샀다. 근데 그 웃돈이 얼마냐?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초 분양자가 뭐 슈프림이냐? 최초 분양자가 그 집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한 10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로또 1등 당첨금보다 더 많은 돈을 그냥 벌 거예요. 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근데 꼴랑 500만 원을 더 받고 되팔았다가 이게 그렇게까지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청약을 왜 넣어요? 그러니까. 그죠. 이건 야구 배트가 그 자리에 없었다 말고는 야구 배트 혹은 다른 방법이 있죠. 네. 이거는 주택법 위반 안 걸리려고 앞에 대리인을 두고서 그 사람에게 청약이 당첨되도록 만든 다음에 되샀을 가능성이 높죠. 이름 빌린 값이 500만 원. 네. 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집을 사게 된 이분은 어떻게 부산시장이 되었을까요? 혹은 어떻게 누가 부산시장으로 만들었을까요? 이게 우리가 서울 언론만 보고 있으면 이 중요한 문제를 못 보게 돼요. 네. 지방선거 때 몇 번 말하다 말았어요. 그냥 둘 일입니까? 이걸 취재하는 PD가 검사를 사칭한 것만으로도 20년째 떠들고 있는 나라에서 네. 이 나라는 얼마나 깨끗한 나라인 거예요? 혹은 이 나라는 얼마나 더러운 나라인 거예요? 울산시에서는요. 전직 시장의 동생이 울산 북구의 아파트 건설 사업권을 누구에게 몰아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각서를 작성했었고. 그렇죠. 대가만 30억 원이에요. 아파트 개발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 개발을 통해 얻는 이득은 30억 원 이상일 거고. 네. 그런 각서가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그 수사를 울산 검찰이 뭉개고 있으니까 그렇죠. 제보가 청와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울산 경찰이 그 전직 시장을 수사했습니다. 네. 그 전직 시장은 김기현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고요. 이후에는 당대표도 하시고요. 네. 본인이 울산에 3만 5천 평이나 되는 땅을 가진 대지주이기도 한데 네. 하여간 그 사건 때 울산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했던 그때는 검찰이 오히려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비서관들과 송철호 후임 울산시장 그리고 그 사건을 수사했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미디어가 더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비리를 캔에다가 생긴 과정을 범죄로 검찰이 만들었으면 이걸 자꾸 설명하고 싶으면 그 비리를 말해야 되거든요. 그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분당 파크부 검사 사칭 사건이 아니라 그냥 위증교사 사건이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이 말씀하신 울산 사례는 여기서 검찰이 한 일은 어제 말씀하셨던 동아일보에 쳐들어갔던 그걸 보도했다고 파괴한 군인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네요. 그게 이제 김기현 전 대표 의원을 불기소를 하면서 검찰이 김삼땡 씨, 김땡현 씨, 김땡현이랑 김기현 같잖아. 동생이잖아. 동생의 형 중에 유력자가 있다. 그 유력자가 건설사한테 압박을 넣었다. 너네 이거 지금 김땡현이하고 계약 안 하면 안 된다고. 이거 다 취소해버리겠다고 했다. 이 상황이 다 보도가 됐어요? 네, 다 보도가 됐습니다. 이미 언론에 다 나간 검찰은 사실이에요. 다 수사했어요? 그 불기소하면서 뭐라고 했죠? 김땡현이 형이 많다. 와. 그 형이 꼭 김기현이라는 법은 없다. 그 형들의 이름은 다 김대현인 거고요. 1현, 2현, 3세 뭐 있나 봐. 모르겠어. 아니죠. 그 가현.
그러면 수십명이 돼요. 갸현. 불기소를 교현, 네. 불기소를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 형사 사건에 대해서 김살현. 네. 형사 사건에 김삼현. 대해서 네.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검찰이니까 네.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재판 범죄도 사라집니다.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그 전에 커트를 해버리는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매우 희한하게도 범죄라고 하는 게 맞겠죠? 범죄 혹은 아니 범죄 의혹이라고 네. 아직은 정확하게 재판에 가서 이렇게 유죄를 받는 건 아니니까 범죄 의혹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 그 아파트 개발권을 둘러싼 그 비리 혹은 부패의 의혹이 있는. 근데 그 의혹에 물적인 증거가 있어요. 관련 증인들이 있어. 네. 언론 보도에 다 나갔어. 근데 그것을 덮은 검찰이 그걸 수사한 경찰청장을 기소를 하고 그 기소의 그 사유가 그렇게 수사를 함으로써 김기현 시장의 선거를 방해했으니까 그렇죠. 그건 선거 개입이다. 그렇죠. 그 말은 나는 이 선거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라고 해서 기소를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 억지를 부리고 계속 성공하는 동안 우리 사회가 검찰을 그냥 내버려 뒀으니까 저는 내란을 겪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버려 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이거는 그 청와대의 그 울산시 선거 개입 사건이라는 그 네이밍 그 프레임을 네.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울산시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했죠. 본질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부동산 개발 비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수사한 사람이 오히려 무슨 선거 개입 그리고 이런 식으로 누명을 쓰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되게 이상했었어요, 그거. 저는 정말 이상했었습니다. 그 김기현 과정을 건설 비리예요, 이거. 네, 맞아요. 네. 그 상황을 이 사건이 진행되는 그걸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진짜로 증거물이 있어요. 해당 증인들이 있는 비리 의혹 사건을 적극적으로 덮고 그걸 파헤치려는 경찰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그리고 그 불이익을 하다 못해 결국은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은 출마해서 나오게 됐습니다만 근데 그 과정을 제가 보는 마음이 이랬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한 대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을 당했죠. 그리고 항명죄 혐의를 받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죄를 숨기고 싶은 상관의 죄를 드러낸 것이 항명이죠. 그렇게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경찰은요, 또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통관에 가담한 사건을 잡은 백혜룡 경정이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규모의 마약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마약을 우리가 놀랄 때 쓰는 말 당군 일의 최대. 당군 일의 최대의 마약을 인천세관 직원들이 그냥 국내로 들여보낸 사건을 잡은 사람, 그 잡은 경찰이 좌천이 됐어요.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되게 이상한 느낌이 있었다고요. 아니 저 사람은 저 정도 규모의 일을 경정이 잡아냈으면 승진시키고 상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지구대장으로 좌천이 돼. 그죠. 그러면 그 인사를 결정한 사람이 되게 이상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가능하죠. 향후 몇 달 내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정권 실세 중에 마약으로 마약.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알려질 거예요. 잘못된 걸 잡아낸 사람, 막아낸 사람에게 상을 주어야지 벌을 주고 괴롭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는 유신 시절부터 건설 개발 과정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에 부동산 투기 세력이 공직자와 결탁해 부당한 특혜를 받아왔고요. 거기서 얻게 되는 이득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눈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액의 재산을 축적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공직사회에 강하게 숨어 들어가면서 사회를 다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인, 고위공직자, 판검사, 언론인 등이 그 안에 있습니다만 그건 그들의 본업이 아니에요. 그들의 본업은 강탈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월급으로 번 돈보다 소득이 더 크거든요. 재산이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자기 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공직에 있어야 했던 거죠. 그 사람들. 그렇죠. 사교계 같은 거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간 걸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무주택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 지어주려고 했던 집을 가로채는 강탈이 그들의 본업이고요. 강탈하는 사람들이 공직사회 안에 사회 곳곳에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와 판검사와 언론인이 더 많죠. 다행히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중에 청렴하게 사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청렴한 것이 자기의 그 자랑인 사람이 정말 많아요. 소신이자. 검사 중에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언론인 중에도 바른 기사 쓰시는 분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지금의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이번 내란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힘이 좀 더 세서 더 잘해야 되는 사람들을 벌을 주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네.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2월의 이상평론이었습니다. 네. 그 반란 이후에 말이에요. 네.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글줄이나 배우고 한글을 읽고 쓸 줄이라도 최소한 아는 사람들인데 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내란을 옹호하고 앉았어? 네. 왜 교회 가서 저런 말을 하고? 네. 왜 적극적으로 굴고 앉았어? 지지자가 있으니까는 현상적 분석일 뿐입니다. 네. 실제로는 이런 많은 잘못들을 용서하고 용서받아본 경험이 쌓여있는 것이 아닐까. 네. 그 경험치의 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액션도 리액션도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게 저 사람들 독재 정권 때 잘 먹고 잘 살던 집 애들이거나 그때부터 잘 나가기 시작한 공무원 출신들이거든요. 다시 독재가 돌아오는 게 겁날 리가 없어요. 우리하고 입장이 다를거려. 경험치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그러네요. 이익이 되겠죠. 네.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겠죠. 네. 기업은 왜 똑바로 보수 정치를 혼내지 못하느냐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답이 나오죠. 기업도 DNA상 지금 잘 나가는 거의 모든 기업들은 군부한테 사업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사업의 특혜를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이 부동산 부자 고위 공직자들과 대기업의 그 오너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네. 얘들을 매겨 살린 건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경제를 키웠고 국민들이 문화를 키웠어요. 그게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 말이죠. 한국은 민주주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한국의 물건을 더 잘 만들고 했던 사람은 다 국민들이고 그 국민들이 가치를 올리면 그 가치가 올라간 땅을 지들이 먹고 잘 지내온 거예요. 이러면 다시 권력을 국민들로부터 빼앗아 오는 것도 그다지 이상한 일로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강탈이 진짜 핵심 키워드가 많네요.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생각해요. 파크뷰 아파트는 수인분당선 순회역하고 신분당 수인분당선 정자역 사이에 있습니다. 분당의 센터죠. 예. 당시에는 센터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은 센터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네. 잘 나가는 고등학교들이 많고요. 비싼 맛집들도 많고요. 네. 훌륭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0년째 그냥 살고 있는 범죄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자식들을 분당고나 늘푸른고 같은 데로 보낸 다음에 대학을 잘 보내거나 아니면은 남는 돈으로 유학을 보내거나 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번듯하게 만나는 친구들이 되어 있겠죠. 그들 중 누군가가 법대를 가면 1학년에 들어가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내가 분당 출신이라고 이상하게 보지 마라고 소개를 하겠죠.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발견되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도 책만 들고 나와도 기사 써주고 대선주자 만들어주고 중도 확장성이 있다는 참람된 소리를 하겠죠. 언론이. 그래서 제가 언론 작업을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발가락 핥아도 여러분은 부자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이 부자 될 확률은 10,000분의 1. 다시 부동산. 김만배. 그래서 고객님이 부자가 못 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빨아주지 마세요. 네. 좋은 기회입니다. 반란을 일으켰다 붙잡혔고 이들의 거대한 몸체에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얻어먹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린 정말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위로 말씀을 전합니다. 네. 네. 다음 정권이 해줄 일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것도 조심해서 봐야겠네요. 다음 정권이 할 일이 정말 많은데 네. 그 중에 일부를 했거나 일부를 못했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죠. 네. 우리는 그런 걸 해석해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라고 할 때 저 사람만은 안 돼라고 말하는 저 사람에 속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왜 저 사람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저 사람이 되면은 큰일 날 것 같다. 우리는 곧 누구에겐가는 뭐 2개월 내로 대선 데이터 센터로 방송을 준비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이 얘기를 할 틈이 지금밖에 안 났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고 끄지 마세요. 새노래 콘서트가 있으니까. 네. 알고 보면 민주당은 오랫동안 주류를 이루어왔던 노동계와 학생운동계가 대선 후보조차 돼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 민주당의 역사의 특이한 지점이거든요. 네. 네. DJ가 동교동계가 늙어서 은퇴할 때쯤에 새 세대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서 시민사회 쪽 사람들과 학생운동 쪽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긴 커리어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전국구 정치인으로 다 뜨게 만들었는데 그들 중 누구도 대선 후보는 못 됐습니다. 실제로는 다 주변인들만 대선 후보가 됩니다. DJ 이후부터는. 그래서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저희가 설날 기사 읽기 때 나눴었잖아요. 그게 네. 수상해서 지금 민주당의 어둠의 원로회의가 있는 것 같다고. 게다가 매번 대선이 반복될 때마다 점점 더 안 유명한 사람한테 대선 주자 자리가 넘어가고 그걸 놀랍게도 당원들이 그렇게 찍어줍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안 유명한 사람들은 가만히 뜯어보면 젊을 때 아무도 안 쳐다볼 때 뭘 했거든요. 그걸 지지해주는 소수의 당원이 언젠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의 최신판도 마찬가지의 루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하드코어입니다. 네, 그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또 다시 한 번 더 이제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네. 고공 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어떻게 살까? 네. 궁금한 점들을 구미 옵티컬 현장으로 손이상이 가서 고공에다 대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네, 질문을 그것은 알기 싫다 제작진에게 이메일로 xsfm25@gmail.com이나 이 방송의 댓글창에 댓글창에 혹은 인스타 스토리에 모모에 달아주시면 뭐 하나 쥐어드리겠습니다. UMC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뭐 드릴게요. 이달의 이상평론. 네. 이상평론이었습니다. 광고 나가고 새노래 콘서트 시작됩니다.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갑자기 눈에 뭐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내일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밤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멜라토닌,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 트립토판, 이 모든 걸 하나로 로하스웰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엔 트립토판. 이게 천만 영화군.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서스펜스, 지루할 틈 없이 터지는 유머, 거기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인간 군상. 근데 왜 이리 뭐가 부족한 것 같냐? 팝콘이 없잖냐. 농약 없이 기른 강원도 옥수수, 유기농 코코넛 오일과 안데스 소금. 팝콘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면 그건 조정치 팝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00억 균주? 기본. 프리미엄 덴마크산? 기본. 제로 칼로리? 기본. 기본은 충분하다. 이제는 맛있게.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안녕하지 못한 음악 프로듀서 단편성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황푸아의 나의 세상입니다. 나약한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고 모아서 외롭지 않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음악. 민중가요의 새로운 발견, 새노래 프로젝트 2025년 2월 24일에 발매합니다. 텀블벅에서 지금 새노래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세요. 새노래 프로젝트 앨범, 특별 제작한 머그컵과 의상을 선물로 보내드려요. 이 프로젝트는 민주노총과 함께합니다. 만큼은
날 굵은 빗방울 내리면 어느 처마 밑에서 그대를 기다리며 달려올 그대의 머리 위 활짝 두 팔 벌려 그 비 막아줄라 가을날 젖어드는 가랑비 내리면 버스 정류장에서 그대를 기다리며 머리 위에 책을 얹고 걸어올 당신을 위해 내 몸을 펼칠라 입이 다 개고 맑은 세상 오면 깊은 심장 속에 세워져 잊혀지더라도 다시 어려운 날 오면 누군가의 머리 위에 내 몸을 펼쳐 가려줄 꿈을 꾸네. 겨울날 굳은 짓눈깨 비 오면 노란 가로등 아래 그대를 기다리며 고트깃을 세우고 움츠린 그대 얼굴 앞에 환히 펼쳐질라 입이 다 개고 맑은 하늘 보면 잊혀진 채 전철 좌석에 홀로 남아도 다시 어려운 날 오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내 몸을 펼쳐 가려줄 꿈을 꾸네. 입이 다 개고 맑은 하늘 보면 잊혀진 채 전철 좌석에 홀로 남아도 다시 어려운 날 오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내 몸을 펼쳐 가려줄 꿈을 꾸네. 방금 들으신 새 노래 프로젝트의 우산을 들려주신 노래해주신 복태님과 기타의 한군님, 선과영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네. 이번 이 팀은 재작년에 대한민국 대중음악상을 받으신 팀인데 세컨잡이 있는데
더 놀라운 직업이에요. 바느질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엄청 신기합니다. 이름이 죽음의 바느질 클럽. 네. 네. 그렇죠. 예, 여러분들 확인하고 싶으시면 인스타에 가셔서 다 _ 조진 _ 다로 가시면 됩니다. 네, 다 조진다. 정확합니다. 네, 신기한 작품들이 넘쳐납니다. 이거 사실 오프화이트 매장 가보면은 그렇게 해놓고 한 7, 80만 원 받는 그런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네. 바느질 이런 거 아니 저는 제가 궁금한 거 물으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바느질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건 이제 바느질과 음악이 저희가 하는 음악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는 느끼고 있는데 그냥 저희가 태국 치앙마이에 여행을 갔다가 그냥 손바느질을 하고 있는 남성분을 만났어요. 아, 네. 네. 근데 그 남성분의 모습에 반했달까요? 그래서 정말 그 끌리듯이 그 남성분에게 다가가서 혹시 저에게도 바느질을 알려주실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한 게 이제 저희의 첫 시작이었죠. 그게 언제예요? 그게 이제 2016년도 1월 달에 저희가 처음으로 태국 치앙마이 여행을 갔을 때예요. 그럼 횟수로 10년째 지금 계속 바느질. 그렇죠. 질리지 않고. 네. 멈추지 않고. 여러분 진짜 이거 하시는 거 보면 이게 공장이 커진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는 기술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걸 아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AI가 곡 만들어준다고 해서 음악 관두는 거 아니듯이.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자신감 있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느질하고 음악이 무슨 상관인지 5분 내에 영원히 알아내지 못하겠지만. 네. 네. 근데 정말 보시면 압니다. 엄청 신기합니다. 꼭 가보세요. 네. 예. 심지어 같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워크숍을 열면 네. 같이 참여해서 같이 바느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전시회도 하시고 가르쳐주는 네네. 것도 하시고 그러신다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네. 우리만 알기 너무 아깝다. 이게 재밌어서. 그런 마음이죠. 예. 일단 제가 찾아보다가 너무 신기해서 그 얘기부터 드렸고요. 이 앨범에 리메이크 곡이 몇이 있는데 조국과 청춘의 우산입니다. 네. 원곡은. 네네. 원곡의 그 리듬감이나 장르가 달라지지 않고 비교적 충실히 리메이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한 50대에 내가 좌파다 이러면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아요. 90년대의 조국과 청춘은 90년대의 학생운동 그 자체였기 때문에 한총련 진군가 뭐 이런 걸로 기억하지 이런 보사노바 트랙으로 기억하지 맞아요. 않잖아요. 네. 앨범도 많이 됐어요, 이 팀. 맞아요. 예, 하필 이 곡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선 저희가 이제 2022년도에 발표한 저희 성가영 1집 밤과 낮에 보면 네. 저희 타이틀곡이 이제 보사노바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과 청춘의 노래를 이제 듣다가 이 보사노바의 느낌에 끌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처음에 이 우산을 들었을 때 이게 민중가요라고? 전혀 투쟁적이지 않은데 너무 밝고 너무 소프트하고 내가 어떤 지점에서 이 안에서 투쟁을 찾아야 할까? 근데 투쟁을 찾을 필요가 없는 곡이더라고요. 그냥 그 노래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투쟁처럼 느껴졌거든요. 우산이라는 제목에서 내가 다 막아줄 거야. 네. 내가 너의 앞길을 막아주고 그 힘듦을 막아주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메이저하게 갔다면 조금 마이너한 느낌으로 가도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성가영의 느낌으로 풀어내면 좀 재밌지 않을까 해서 이 곡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만 해도 조직 문화가 너무 강건한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고 하면 그건 그쵸. 그 주체는 전대협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번에 내란을 막아낸 주체는 조직이 아니라 그렇죠. 그 동네 언니 오빠 아저씨 아줌마들이잖아요. 그렇죠. 옆집 형, 삼촌. 그러니까 연대하는 그 사람 자체가 우산이 된 거예요. 그때는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만. 맞아요. 예. 그 점이 결국은 지난주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운이 좋으셨다. 내란이고 맞아요. 뭐고 전혀 없는 상황에 시작하셨는데 작업을. 맞아요. 그때 뭐 내란 뭐 상상도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노래를 제가 계속 듣고 부르면서 진짜 이 시대와 지금 너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곡을 들으면 슬프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시대와 만나면서 노래가 슬퍼져서 이걸 연습하면서도 울컥울컥 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96년에 나온 음악이지만 네. 2024년에 다시 한번
뭔가 빛이 나는 그런 가사와 그런 울림 그런 음. 역할을 하는 음악인 것 같아요. 부산이라는 노래가. 제가 이걸 이제 이 앨범 고등학교 때 들었는데 오. 그 나왔을 때였어요. 그때는 장르적으로 민중가요가 돈이 되던 아주 짧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노차사가 음원 1위 할 수 있던 음원이란 네네. 말 없죠 그때는. 음반 1위 하고 막 그 가짜 테이프 많이 팔리고 이러던 시절이어서 그 당시 포크 음악이 찾아냈던 그러니까 주요 장르로서의 포크 음악이 찾아냈던 새로운 개척지 중에 하나가 보사노바였는데 동아기획 가수 선배님들이 그쵸, 보사노바 그쵸. 하고 맞아요. 조국과 청춘도 보사노바를 건드렸던 거예요. 메이저 시장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예. 즉 대중화를 위해서 네, 네. 장상곤매 부르던 팀이 예. 그 점에 있어서 이 노래를 고른 게 생각하면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잘 맞는 선택 같았다. 예. 지금은 운동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시민들이 나가면 나간 거고 그게 일상인 거니까 이제는 대중화가 돼버린 시절이니까. 그렇죠. 예.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느질이 정말 인생을 위해 탁월한 선택일까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분의 집에 아이가 셋이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첫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신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강아지도 키우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저희가 도마뱀을 또 2마리를 입양해 왔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요 집에서. 애가 6이에요? 그렇죠. 네. 도마뱀까지 포함하면. 네. 애들끼리 싸우면 어떡해요? 집에 용존 상소량이 부족할 것 같아요. 집도 좁은데. 자, 바느질과 포크 음악으로 애셋과 도마뱀 둘과 개 한 마리를 잘 건사하고 안 굶기고 잘 건사하고 있는. 안 굶기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참. 선과 영입니다. 그 다음 주에 단편선 프로듀서 오실 때도 여쭤보긴 할 건데, 네. 이 노래를 우리가 라이브에서 들을 기회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조만간 이제 그 새노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연을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하는군요. 네. 쇼케이스를 그래서 그 앨범에 참여한 뮤지션들과 함께 클럽방이라는 곳에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21세기 홍대 인디의 고향 중 한 곳입니다. 그렇죠. 네. 클럽방이라고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네. 선과 영의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